그들이 어머니에게 요양병원이란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재개발을 앞둔 이 낡은 주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50년 전 숨겨둔 비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문서는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났는데 누가 이 지독한 가족 싸움의 승자가 될까요? 사연이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75세 순자 여사는 병원 복도 휠체어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가스 불 끄는 것을 잊거나 손주의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차가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준호의 삶에 무거운 짐을 추가했습니다. 52세 장남 준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보였습니다. 10년간 홀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간병과 장례,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까지. 그 모든 짐은 항상 준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벽에 하얀 페인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태도는 준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50세 차남 영수는 벌써부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재개발 예상 시세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48세 막내딸 지연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어머니가 남겨줄 재산이 언제쯤 현금화될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자식들은 숫자를 세고 있었죠. 영수가 굳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형네가 모시는 건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지. 준호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직 초기신데 내가 모시는 게 부담이라고 언제 그랬어? 지연은 계산적인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오빠, 감정적으로 굴지 마. 간병이 쓰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어머니, 간병비는 당연히 3명이 공평하게 나눠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닌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준호는 분노했지만 그 자리에서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가 더 놀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준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병비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어머니 모시는 동안은 비용도 내가 부담할 거야. 영수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하는 게 문제가 돼.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눠서 내야지. 어니 집이 공동명의도 아닌데 나중에 혼자 주장하면 어쩌려고. 영수는 공평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그의 눈은 준호의 집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곧 재개발 붐이 일 지역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사건은 잊었지만 자식들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영수와 지연의 번들거리는 시선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지연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공평하게 모실 방법. 우리 모두를 위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을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남은 돈은 세용이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는 못해.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형 혼자 결정해? 우리 셋의 명의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n분의 1이야. 이들은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준호는 이 추악한 진실 앞에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자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너무나 흐릿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아닌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 내가 아니야. 절대, 내가 아니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한마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내가 아니야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내가 아니야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어머니가 재산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치매로 인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차 안의 묵직한 공기는 준호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지연과 영수는 집 문서를 당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서류는 어디 있어? 혹시 오빠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어머니, 방 장롱에 있다는 게 말이 돼? 준호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장롱에 있지. 늘 거기 있었잖아. 걱정하지 마. 영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말이야? 오빠, 솔직해지자. 오빠는 10년을 어머니 모셨다는 이유로 이 집을 독차지할 생각이지? 혹시 어머니 치매 핑계로 오빠 혼자 딴 생각 한 거 아니야? 준호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영수와 지연의 탐욕에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모신 사람한테 할 말이야? 너희는 10년간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잖아. 영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효도랑 돈 문제는 별개지. 어니, 재산은 우리 셋의 공동 권리야.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공평해. 지연은 영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오빠한테 맡기면 우리가 손해볼 게 뻔해. 당장 서류 가져와. 공동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을 동결시키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어머니의 부양이 아니라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몸서리쳐졌습니다. 준호는 싸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싫다. 집은 절대 못 팔아.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시길 바라셔. 지연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왜 우리만 손해봐야 해? 오빠는 어머니 오졌다는 핑계로 이 많은 걸 누렸잖아! 그들의 고성이 오래된 주택의 벽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순자의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장롱 아래 빨간 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치매 때문에 자식들의 싸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호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영수와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또 헛소리 하시네. 신경 쓰지 마, 오빠. 어서 서류나 찾아. 준호는 하지만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을 피해 오래된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이 보지 못하게 몸으로 장롱을 가렸습니다. 장롱 구석 깊은 곳, 얇은 이불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색이 바랜 빨간 천이 덮여 있었죠. 그 순간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집의 진짜 비밀이 이 상자 안에 있음을.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다발 대신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색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매매된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 계약서의 매수인은 준호도 영수도 지연도 아니었습니다. 그 매수인의 이름은 가족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약서를 쥔 채 숨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김진태. 이름 세 글자가 가족 모두를 향한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 석자의 무게가 준호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자 속 계약서를 숨쉬는 것도 잊은 채 노려보았습니다. 매수인의 이름은 김진태. 자신은 물론 동생들에게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은 단순한 집 매매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필체는 어머니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20년 동안 숨겼을까요? 준호는 급히 계약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아직 젊고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급해. 오래된 매매 계약서를 확인해줘. 몇 시간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태? 그 이름. 준호야, 그 이름이라면 꽤 유명했던 사채업자의 바지 사장 이름이야. 20년 전 악명 높았던 금룡대부의 위장 대표였지.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 매매가 아니라 불법적인 가등기 담보였을 가능성이 커. 당장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해.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 준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식은땀만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는 서둘러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준호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순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김진태 명의로 집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순자가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의 사채를 빌렸고 그 빚을 갚지 못해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다시 준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청구권이 만기됐고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속수무책이야. 이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운명이었다는 뜻이야. 준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등기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20년 동안
홀로 감당하셨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이 무거운 짐을 누구를 위해 짊어졌을까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준호가 어릴 때 보던 낡은 앨범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과거를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기억나니? 영수 그 녀석이 대학 등록금을 잃어버려서 순자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과거로 돌아간 듯 또렷해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때 영수가 도박에 빠져서 생긴 빚이었어.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사채업자들에게 쫓겼지.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집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단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자기가 없어지겠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이 집 담보로 사채를 썼단다. 이 사실을 알면 영수가 나쁜 생각할까봐 아무도 몰래 해결했어. 그때 아버지는 이미 몸이 좋지 않으셨으니 엄마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단다.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지금도 집을 팔려 하는 영수가 사실은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었다니. 준호는 분노와 함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이라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모든 짐을 홀로 지신 거예요? 준호의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동생들을 향한 배신감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치매로 인해 준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 속에 머물렀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향해 다시 속삭였습니다. 너가 아니야. 너가 쓴 돈이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준호는 비로소 어머니가 병원에서 속삭였던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빚을 진 것은 준호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착한 장남에게만은 빚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20년 만기가 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 친구는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준호야, 그들이 소송을 시작했어. 남은 시간은 법적 통보 후 일주일밖에 없어. 일주일 안에 이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집은 무조건 넘어가. 준호는 이 사실을 영수와 지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준호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에게 내일 저녁 반드시 집으로 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수와 지연은 당연히 집을 팔 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을 몫을 계산하느라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그들에게 기회였을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각, 거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영수는 신이 난 듯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깔끔한 분할 서류야. 요양병원 비용은 n분의 1로 나누고 나머지는 평수대로 나누자.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지연 역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서명만 하면 돼. 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김진태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은 이미 20년 전에 너희 손을 떠났어. 이 계약서 때문에 곧 집은 경매로 넘어갈 거야. 영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엄마가 치매 걸리더니 오빠도 이상해졌나 보네. 저건 위조된 서류야. 어니 치매 핑계로 이젠 위조까지 하는 거야? 영수는 계약서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지연은 소리를 지르며 준호를 비난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독해졌어? 우리 집을 팔든 말든. 오빠가 뭔 상관이야? 준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영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박! 내가 대학 때 썼던 도박 빚이야. 어머니가 너 나쁜 생각 먹을까봐 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쓴 거야. 내가 우리 집을 팔아먹은 주범이라고. 영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멱살을 잡힌 채 목소리를 떨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이미 예전에 갚았어. 지연은 당황하여 준호와 영수를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박이라니. 영수 오빠 말해봐. 그게 사실이야? 준호는 지연에게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어머니가 또 대출했어. 너희는 평생 어머니 돈만 빨아먹고 살았어. 준호는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탐낸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희생이었다고. 영수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어머니의 희생을 20년 만에 다시 끌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김진태 측 변호사와 집행관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가 보여줬던 계약서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소유권 청구권이 발효되었습니다. 귀댁의 자녀분들께 빚의 원금은 이미 상환되었으나 20년간 누적된 이자와 지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택 가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일주일 안에 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집은 법에 따라 경매 처분됩니다. 영수와 지연은 눈앞의 현실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집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갚을게요. 금액이 얼마든지 잡겠습니다. 변호사는 차가웠습니다. 채무원금은 이미 갚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붙은 이자와 지연금 때문에 청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 순자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치매로 인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낡은 등기 필증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자의 눈은 불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 집에 손대지 마세요. 변호사는 그 등기 필증을 확인하고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이 아닌 어머니 명의로 된 다른 시골 땅의 등기였습니다. 그 땅은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친정에서 물려받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저희 채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자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슬픔이 그녀의 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변호사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붓글씨로 쓴 오래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황하여 그 종이를 집으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유언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 준호에게만 상속한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평생의 빚을 내 피와 눈물로 갚았으므로 상속에서 제외한다. 영수와 지연은 그 유언장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집은 사채업자에게 넘어갔고 남은 마지막 재산마저 준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마저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준호는 오열하는 동생들을 뒤로 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결국 넘어갔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을 지켜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했던 탐욕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요양병원에서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집을 지키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혹은 모든 것을 해결한 안도감 때문일까요? 마지막 일주일은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매우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유언장의 진심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은 넘어갔지만 어머니의 뜻대로 시골 땅은 제가 지켰어요. 그리고 영수와 지연이 받을 재산은 없어요. 순자는 치매 때문에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준호의 손을 잡고 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2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후 깊은 잠에 빠져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장례를 홀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영수와 지연은 끝까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준호가 자신들을 속여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믿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준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집은 사채업자의 손에 넘어갔고 남은 시골 땅은 준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영수와 지연은 준호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전화와 문자로 비난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래? 엄마 치매 걸렸다고. 이런 유언장을 꾸밀 수가 있어? 오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한테 남은 건 어머니의 저주뿐이야. 준호는 하지만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어머니의 사랑을 막았음을, 상속받은 작은 시골 땅을 팔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 영수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준호에게 매달려왔습니다. 영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줘. 준호는 영수를 거절하지 않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영수에게 더 이상 돈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야. 어머니의 사랑이었어. 지연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준호에게 생활비를 요청했지만 준호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탐욕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산은 결국 준호를 떠나갔지만 준호의 효심과 어머니의 희생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가장 깊고 가장 아픈 사랑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자식들의 어리석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